조선 후기, 경상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 자리한 화양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어여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 피어난 연꽃처럼 청초하고 맑은 미소를 지닌 그녀였지만 그녀의 삶은 아름다운 꽃과는 달리 가시덤불길처럼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연화가 막 10살이 되던 해의 수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새는 낡은 초가지붕을 고치기 위해 위태롭게 지붕에 올랐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차가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아버지를 본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고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달 약을 다려 먹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허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했던 집안은 더욱 찢어지게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연화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를 느끼며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것은 물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서 푼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물과 약초를 캐고 해가 지면 밭으로 나가 김을 맸습니다. 가녀린 소녀가 어른 남자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습니다. 다행히 마을 어른들은 마음씨 곱고 효심지극한 연화를 가엾게 여겨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농사일이 바쁠 때는 일손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늘 말했습니다. 연화야, 마을분들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해야 한다. 연화는 어머니를 향해 예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할게요. 세월이 흘러 연화가 15이 되었을 때 그녀는 활짝 핀 연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칠흑 같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마을 총각들은 물론 이웃마을 남자들까지 연화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중매쟁이들이 줄을 서서 연화의 집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화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늠름하고 용맹한 사냥꾼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청년으로 사냥 솜씨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난한 연화의 집에서는 고기 구경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민준은 자주 깊은 산에 들어가 꿩이나 토끼, 멧돼지 등을 잡아다 주었습니다. 민준이 사냥을 떠나지 않는 날이면 언제나 연화의 밭에 들러 김매기나 물주기를 도와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준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화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저런 총각이야말로 진짜 사내지. 우리 연화가 시집갈 사람은 저런 사람이어야 해. 하지만 연화는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어머니만 모시고 살 거예요. 어머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시집 안 가는 처녀가 어디 있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실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도 민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치마를 입었습니다. 7월 어느 날 민준의 집에서 중매쟁이를 보내 정식으로 혼담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뛰일듯이 기뻐하며 연화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승낙했습니다. 연화도 속으로는 기뻤지만 부끄러워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양가에서 혼례 준비를 시작했고 8월 초파일을 좋은 날로 정해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운 비단옷을 입고 예쁜 비녀를 꽂을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지 좋은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혼례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넋이 나간 얼굴로 달려와 전한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산에서 사냥하다가 그만 맹수에게 물려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오열하는 민준의 어머니를 보고 연화는 무슨 일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낭군님. 민준 낭군님. 연화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고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연화야,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법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연화는 나흘째 되는 날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은 연화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며 장례를 치른 후 혼담을 정식으로 취소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다시 중매쟁이들이 줄을 섰지만 연화는 마음속에 민준을 묻고 누구의 혼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화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거절당한 몇몇 남자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불길한 여자야.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약혼자까지 죽게 했잖아. 맞아. 저런 여자와 혼인하면 남편이 일찍 죽을지도 몰라.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이런 말들을 쉽게 믿었고 점점 연한의 집에 혼담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연한은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니? 평생을 혼자 보낼 셈이야? 연한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꼭 나으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려고 연하는 집안에 쓸만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농기구, 어머니의 비녀와 반지, 마지막에는 녹그릇까지 팔아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8월 초 이튿날 아침, 연하가 낫을 들고 산에 약초를 캐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하인을 데리고 집 앞에 나타나 목이 마르다며 물을 청했습니다. 연하는 그가 마을에서 유명한 부자인 최대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많이 가진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교활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최대감은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정말 눈이 높으십니다. 저 처자가 고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면 하늘의 선녀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실로 보기 드문 미인이로구나.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최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처자, 집안에 환자가 있는가? 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앓고 계십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은데 괜찮겠는가? 연하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최대감은 이미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최대감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최대감. 당신이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소? 우리 같은 가난한 집은 당신 같은 부자가 올 곳이 아니니 어서 나가시오. 연하가 놀라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최대감은 당황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대감님은 착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자일 뿐이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그 집에서 한 달간 일을 했는데 온갖 핑계를 대며 품삯을 주지 않았어. 심지어 꽃병을 깼다고 누명을 씌워 오히려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지? 그런 자를 내가 어찌 좋게 보겠느냐? 연하는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최대감 일행은 사라지고 상위에 은전 8량과 붉은 비단 한 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하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인 왕씨가 웬 귀부인 한 쌍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연하야, 손님이 오셨다. 이분은 성에서 오신 밥 한 서 나으리시고 이분은 부인이시다. 길을 가다 목이 마르시다니 물 한 잔 대접하거라. 판서 부인이 연화에게 나이와 가족에 대해 묻고는 다짜고짜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어쩔 수 없이 부인을 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사이 이장이 박 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공자님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지요. 얼굴은 곱구나. 허나 집안일을 잘 돌볼 수 있겠는가? 걱정 마십시오. 아비가 죽은 후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성품도 부지런하고 보기 드문 효녀입니다. 잠시 후 부인이 방에서 나왔고 부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아들 도윤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저 같은 가난한 처녀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담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하, 괜찮다. 충분히 어울려. 예물을 가져오너라. 하인이 은전 20냥과 비단 한 필을 가져왔습니다. 박 판서는 상위에 놓인 다른 예물을 보고 물었고 연하는 최 대감이 다녀간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연하도 최 대감이 자신을 첩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판서는 거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사흘 후에 가마를 보낼 터이니 그리 알 거라. 혼례는 우리 집에서 올릴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최 대감은 크게 화를 내며 마을에서 입이 걸기로 소문난 이 할머니를 중매쟁이로 보냈습니다. 연하야. 절대로 박판선의 바보 아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이 할머니는 박 판서의 아들 도윤이 겉모습만 멀쩡할 뿐 정신은 어린아이 같아 늘 침을 흘리고 바보처럼 웃기만 하는 진짜 바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박 판서 댁에서 굳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바보라 다른 집에서 혼담을 받아주지 않으니 가난한 자신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최 대감님은 어떠냐? 대감님의 첩이 되면 너와 내 어미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단 말이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우리 연하는 바보와 혼인할지언정 그 최씨 집안과는 절대 안 돼.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이 할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나가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시오. 대감님의 제안을 거절하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오. 이 할머니가 나간 후 어머니는 연하의 품에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차라리 박판서 댁바보와 혼인하거라. 그 최 대감만은 절대 안 된다. 어머니는 연하가 밥을 하러 간 사이 몰래 이장을 불러 박 판서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최 대감에게 딸을 빼앗기기 전에 어서 데려가라고 말입니다. 소식을 들은 박 판서는 차갑게 웃으며 나무 상자 하나를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밤 이장은 최 대감을 찾아가 그 상자를 전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슬퍼런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최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 이상 연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박 판서 댁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연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하는 혼인하기 싫었지만 판서 부인이 전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하야, 우리 집으로 오면 내 어머니 병을 꼭 고쳐주마. 어머니를 위해 연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랑 도윤은 소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끔 바보같이 웃기는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첫날 밤, 그는 연하의 면사포도 벗기지 않고 옆에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도윤은 매일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하인은 그가 낚시 바늘도 없이 매일 수십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만 모두 다시 강에 놓아준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호기심이 생긴 연하는 도윤의 낚시를 구경하러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은 전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날쌔고 정확했으며 낚시 바늘 없이 미끼만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연하는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바보인 척하며 대답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바보야. 졸리다. 자야지. 연하는
그가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부잣집 아들이 노인의 채소 바구니를 망가뜨리고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연화가 나서려 하자 도윤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이틀 후 그 부잣집 아들이 누군가에게 얻어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돈을 도둑 맞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도적, 활빈당의 소행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활빈당은 나쁜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의로운 분과 혼인할 수 있었다면 평생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이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한 게 그렇게 억울한가? 내가 그 활빈당보다 못하단 말이오. 연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청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도윤을 체포했습니다. 그가 바로 활빈당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최대감의 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도윤이 바로 의적 활빈당이었으며 바보 행세는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활빈당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잘못된 사람을 잡았다는 것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도윤을 풀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이 하인에게 묻자 하인은 모든 것이 연화의 계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연화가 남편의 정체를 알고 시아버지인 박판서에게 부탁하여 무술고수를 구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도윤은 아내의 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박판서는 아들에게 의로운 일은 좋지만 위험한 방법은 쓰지 말라고 충고했고 연화도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서방님,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부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도윤은 아내와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손을 떼기 전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최대감의 집에 찾아가 그와 하인을 혼내주고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연화의 첫 약혼자 민주는 맹수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최대감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던 것입니다. 도윤이 창고에 불을 질렀고 그 후로 마을에서 최대감과 그의 하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좋은 약과 극진한 간호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도윤은 활빈당 활동을 그만두고 무과에 장원 급제하여 나라의 관리로서 백성을 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녹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도왔습니다. 연화와 도윤 부부는 양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고 아이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게 죽은 민준을 위해 절에 위패를 모시고 그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또한 어릴 적 도움을 주었던 마을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남편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화와 도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